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보험 판례 오늘 강의가 시작되죠. 그래서 보험 판례는 첫 번째 뭐부터 보고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현재 책이 나와 있는 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이거 기본서 새로 이거 한 권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판례집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 판례집이 책 새로 한 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보험계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 책 필요하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분량이 약 한 5분의 1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새로 시행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분량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책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거든요. 뭐 남았냐면 기출문제.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의 기출문제하고 그 상세 해설한 거 이거 책자로 나올 건데 그거는 다음 주 중에는 출간될 거로다. 지금 인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총 보험계약법과 관련돼서는 책이 4권이 나온다. 그래서 첫째가 기본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요거 보험 판례집이 나오고 세 번째가 특히 계리사 하신 분들은 근태법 관련된 책자 있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집 뭐 총 해서 4권으로 다 구성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데 1차 대비용으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정리하죠. 보험 판례라는 게 뭘까? 개념 정리부터 봅니다. 보험 판례란 개념 정리 어떻게 정리하죠? 보험 판례란 개념 정리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약관에 없는 내용 또는 법령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또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 있단다? 모든 사람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하고 법을 다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그중에 중요한 것들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이렇게만 정해놓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봐도 법령이나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뭐다? 이거는 판례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는 법조문에 있는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 서로 해석이 달라. 그럼 누군가가 가운데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판정을 해줘야 되죠. 그게 뭐로 간다? 재판으로 가서 판사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면 이게 하나의 판례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저 똑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뭘 보자? 판례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럴 때는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게 하나로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라는 건 법령이나 약관에 없는 내용들을 결국 분쟁이 발생해서 재판에 갔을 때 판사가 그것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법령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은 재판에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 그래서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 등이 내려지고 그 판결의 사례를 뭐라 부른다? 보험 판례라고 한단다. 그래서 보험 판례하고 판결하고는 무슨 차이죠? 판결은 하나하나 재판에 나온 그의 판결이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험 판례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럼 보험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죠? 첫째, 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장사 시험 문제의 반 정도가 보험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즉 손해사정사는 40문제 나죠. 그다음에 보험계리사에서는 보험계약법에서 20문제가 나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뭐와 관련된다? 판례와 관련된 문제들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 법과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실무에서 전문성을 함양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문자와 추상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는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실무 지식을 많이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세 번째, 적어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자, 이거는 보험 계리사나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뭐 한단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건 자, 약관 같은 데서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했어. 그런데 재판까지 갔더니 판사가 뭐랍니까? 그 약관 무효래.
계약자한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그거는 무효다라고 땅땅 때려줘. 그러면 무효니까 뭐죠? 아니래.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원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해서 계약자 측에서는 받아야 된다 해서 싸워가지고 재판까지 왔더니 판사가 계약자 손을 들어준대요. 자, 네 말이 맞다. 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는 안 준다고 그랬던 걸 재판에서는 준다고 그랬으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가져간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봐라. 똑같은 사례에서 보험금 주라고 재판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안 준다고? 아니야. 그때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재판에서는 주라고 했으니까 니들 줘야 돼. 주세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이런 판례 공부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본 교재의 장점.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여기는 보험 판례지. 요 책제 장점 무엇일까? 첫째, 보험계약법 기본서의 순서와 맞게 배열했다. 다시 말하면 판례라는 게 매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판례를 전부 다 다시 여기다 배치를 새로 순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 기본서 순서와 똑같이 판례도 거기에 맞춰서 배열을 쭉 해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서 기본서 공부와 동시에 공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각 판례의 제목에 핵심 내용을 표시하여 판례 내용을 파악한 후 제목만 정리해도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판례 제목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더냐? 내용을 써놓고 이것이 무슨 여부, 이것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 해놓고 괄호 열고 거기다 보면 적극, 소극, 원칙적 적극, 원칙적 소극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적극, 소극, 원칙적 적극, 원칙적 소극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한번 책에 갖다 보실래요? 우리 판례집 맨 앞에 보시면 제1장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페이지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목차 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제1장 총론에 보시면 여기 판결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판에 나오는 판결을 해석하는 방법. 첫째, 적극이라는 건 해당 내용을 뭐한다? 인정한다는 의미다. 즉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에서는 뭐라 한다? 그래, 그게 맞다, 옳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 한다? 그걸 적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극은 뭐죠? 아니다, 부정이야. 그 내용 틀렸다, 그 적용 안 한다, 부정. 그때는 소극이란 말을 쓰죠. 원칙적 적용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원칙적 적용.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 적용. 원칙적 소극은 뭐죠? 원칙적으로는 틀려, 맞지 않아. 그 내용은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맞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원칙적 소극이란 말을 쓰죠. 또 유효, 무효, 원칙적 유효, 원칙적 무효는 그 내용은 이건 유효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무효다. 그리고 원칙적 유효는 원래는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원칙적 무효, 원래는 무효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원칙적 유효, 원칙적 무효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례의 결론을 여기다 정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어떤 때는 끼른 걸 봤더니 25줄짜리가 있어. 25자리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시작됐죠. 시작된 문장이 가다가 뭐로다 연결하죠?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함으로 이런 식으로 컴마 찍으면서 계속 문장이 연결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자가 나와야 끝나? 뭐뭐 하였다. 다짜 놓고 피리어드를 찍어야 비로소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몇 줄짜리겠다? 25줄짜리 문장이 있습니다. 제 대법원 판례 보면서 거의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대법원 판례만은 그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문장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10줄이 넘어가면 3줄 있죠? 3줄이 넘어가면 이 앞에 있는 게 생각이 안 나. 읽다 보면 앞에 게 첫 게 뭐였었더라? 왜? fade in, fade out. 서서히 나타나다가 서서히 사라져. 몇 줄만 넘어가면 3줄만 넘어가면 사람 머리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 판사들은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서 20줄이 넘어가도 잊어버리지 않나 봐. 앞에 게 뭐였는지를. 그러니까 길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대법원 판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발 좀 문장 좀 2줄 내지 10줄씩 짤막짤막하게 좀 써서 좀 해주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건데 그렇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단점은 문장이 대단히 길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라서 토막토막 내서 이해를 하지 않는 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갖다 먼저 쭉 써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 뭐 했다? 다시 그걸 핵심 요약 정리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판례집에 가장 중요한 건 판례 자체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분석해가지고 잘라서 그걸 마지막 정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핵심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 속에 있는 그 자른 내용들 거기서 나지 이 길은 걸 전체를 문제로 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 지문은 사지선다 아닙니까? 그럼 4개 지문이 나오는데 한 지문이 한 줄 내지 2줄, 많으면 슥줄 정도밖에 안 되지. 뭐 5줄, 6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하나의 지문이. 그러다 보니까 각 지문마다 그것은 내용을 기를 때는 이걸 실제로 시험 문제 나듯이 각 내용 요거 자른 걸 정리함으로써 요 하나가 시험 문제, 요게 하나가 시험 문제, 요게 하나의 지문으로 시험 문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정리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그 용어 다음에 괄호 속에 해석을 달거나 별도의 보충 자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이양증이란 말이 나와요. 의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서 신체 손사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듣는데 보험계열에 사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뭐 근이양증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괄호 속에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병. 근이양증 쉽게 말하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들이 빠져나면서 근육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건 뭐 갖고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 근육으로 이게 당기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진다는 건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무기력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뭔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병이야.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거죠. 이런 근이양증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귀를 해석하는 걸 괄호 속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따로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책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각 판례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파악한다. 이걸 판결 핵심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는 그 하나하나마다 그 지문을 길게 나와 있는 이 법을 이 판례 전체 문장을 다시 잘라서 하나씩 따로 정리한 거. 이것이 이 판례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 각 판례의 분쟁 대상이었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사건의 개요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왜 집어넣느냐면 이 판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것들은 이 판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러이러한 사건이었었다.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이걸 한번 쭉 정리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하도록 이 판결문을 하나씩 다 뒤져가지고 무슨 사건이었었지? 이걸 뒤지기 어렵잖아. 그걸 별도로 이 사건의 개요에 관한 걸 별도로 쭉 정리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중요한 판례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추가했습니다. 또 6번째, 복잡한 내용은 그림이나 도표로 도식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 이거는 저도 강의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더냐. 한참 읽다 보면 갑을병정 막 이렇게 나와. 그럼 갑을병정 이 네 사람이 서로 얽히고 덜키고 이렇게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한참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뭐 했다? 도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법률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걸 하나의 도표화시킴으로써 공부할 때 도움이 받도록 그런 것들이 상당히 표로다 많이 집어넣었죠. 또 최근 14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대부분 수록하였다. 14년 동안 나온 거야. 그래서 현재 그동안 시험 문제 났던 것 중에 아마 14년 정도만 뒤지면 더 이상 뒤질 거 없어요. 우리 시험이 무슨 뭐 지금 한 40몇 회 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4년 정도까지만 판례를 쭉 보면 되고 거기에서 각 판례마다 요거 몇 년도 출제, 몇 년도 출제, 몇 회 출제, 몇 회 출제됐다는 걸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7개, 8개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옛날에 출제되고 요새 안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출제가 집중됐다는 게 있고 거기 읽어보면 몇 회 출제됐던 걸 봄으로써 이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공제 3법 66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그럼 적극이란 뭐죠? 적극은 아까 긍정이라 그랬어. 그래, 어선공제에 대해서도 3법 663조에 나오는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조항이 적용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적용된다. 그래서 어선공제에도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계약자한테 불이익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무효다라는 그것이 적극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언제 출제됐대? 37회, 39회, 44회 이렇게 출제했던 횟수를 여기다 표시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게 하고 혹시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찾아봐? 여기 써 있죠? 그래서 판례 번호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몇 년도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던 것이고 그 판례 번호는 요거다라는 판결했던 번호가 나오니까 요걸 인터넷 들어가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대법원 들어가면 돼요. 대법원 거기 판례 파악할 수 있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요 판례 번호를 쳐보면 그 판례에 관한 내용들이 쫙 쏟아져 나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거기까지 들여다보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거기까지 더 들여다본다고 뭐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 실무할 때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알고 싶다? 그때만 판례 번호 치고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오면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대법원 판례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했던 판례가 있고 하급심에서 했던 판례들 다 그것도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심에서 어떻게 나왔었고 2심에서 어떻게 나왔고 마지막 3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 건지 이 흐름을 다 추적하고 싶으면 요 판례 번호 치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것인데 시험 공부하는 동안은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책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들, 즉 올해 나온 판례들 이것만은 따로 별도로 다 부록으로 다 맨 마지막에다 별도로 추가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조금 시험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요. 우리 시험 판례가 최근 판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도에 나온 이 판례들이 시험 문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즉 3년 전까지는 매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있던 것들이 판례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씩 시험 문제 들어 있었거든. 가장 최근 판례라고 하죠. 따끈따끈한 판례가 시험 문제 바로 냈었는데 최근에는 올 1년 동안 했던 판례들이 뭐 한 개 정도 나올 동말동 이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출제원이 최근 판례를 별로 중요시 않고 여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미 좀 전에 했던 판례들은 수없이 봤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판례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출제원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인데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최근 판례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문제 정도만 나고 나머지는 옛날같이 한 3문제 정도 나던 건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판례만은 별도로 다 뽑아가지고 그것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한번 봐두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언제까지 나더냐? 4월 달에 우리 시험을 보죠 보통? 4월 달에 시험인데 2월 달까지 나왔던 판례가 4월 달 시험 문제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마지막 출제를 언제 들어가죠? 2월 달에 출제 들어가거든. 그럼 2월 달에 출제 들어가면서 그때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그 시험 문제다 바로 넣은 거죠. 판결이 나온 걸 바로 시험 문제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경우도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판례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판례가 다 듣고 나서 한번 3월 중순 넘어가 가지고 그때 가서는 우리 미래보험교육원 들어와 보시면 최근에 다시 그 사이에 지금 판례는 언제까지 나왔느냐? 최근 판례는 2022년 8월 달까지 나온 판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에는 아직 판례 안 나왔고 대법원 판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내년 2월 달까지 그때까지 또 대법원 판례 뭐가 나올는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죠. 그럼 그때 가서 새로운 판례 나오는 것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 미래보험교육원 여기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 3월 중순 넘어가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판례인 거 그건 그냥 별도로 그냥 띄워놓을 거야. 그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띄워놓을 거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언제까지? 2023년 2월 달까지 나오는 대법원 판례는 시험 문제 출제가서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인터넷 올리고 올해 8월 달까지 나왔던 판례만 이 책에 최근 판례로서 수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 책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아까 도식화시킨다고 했던 건 바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는 강의 자료로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이번 새로운 책에서는 별도로 다시 여기서 그림을 새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판례 그림이 그래서 저건 제가 내 손으로 제가 직접 그린 거고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별도로 자료로다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켜서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봄으로써 훨씬 더 판례를 이해하는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 판례 집의 목적이고 강의하는 데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법적 마인드가 없는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사실은 판례집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자체가 어렵거든.
따라서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은 판례입니다. 특히 판례는 보험계약법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판례 공부를 할 수 있지, 보험계약법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판례를 공부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는 언제 한다? 기본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기본서 공부가 된 상태에서 판례를 갖다 공부할 때 판례가 이해되지, 여기 있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 나오는 법주문 내용도 모르면서 판례를 들여다본다?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을 전제를 해놓고 그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 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보는 과정에서 이 판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려면 법을 먼저 공부가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례라는 걸 봐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판례 공부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판례 공부하면서 법에 있는 것도 일부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일부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야. 왜? 이 정도는 법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생략할 겁니다. 시간상.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법조문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법적 마인드가 없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책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합격에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